네, 안녕하세요. 2021년 4월 30일이었나요? 이번 달 마감을, 지금 금요일이 이제 지났죠. 그래서 지금 5월 1일이에요. 지금 새벽, 그러니까 거의 1시 정도, 1시가 좀 못 됐죠. 12시 47분인데, 뭐 좀 자료도 정리하면서 또 제가 머리를 깎고서 이렇게 찬바람을 쐬면서 왔더니 좀 걸어 다녔더니 좀 감기 기운이 있는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조금 쉬다가 이제 좀 컨디션을 회복하고, 예, 그러고 나서 좀 얘기를 하는데, 먼저 이 대출 제도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넘어가기에는 좀 이게 어떻게 보면 부동산 시장의 핵폭탄급의 재료들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어차피 전국책 당국에서는 2017년부터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제 공고는 했는데, 2017년부터 이제 이런 공고는 했지만, 이제 이거를 뭐야 그 시행을 한다라는 거는 이제 정확한 스케줄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런 대출 규제를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고가 아파트를 사기가 힘들어지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은 집값의 뭔가 시세가 상승하려면 집값은 그런 대출이라는 레버리지를 써야 되는데, 예, 그런 대출이 없어진다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집값이 오르기 힘들죠.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도 빠져 가지고 있어서 가격이 안 빠진다고 해도 빠져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빠져나올 사람들은 재작년 2019년하고 2019년하고 이 20년 사이에 60대나 이렇게 좀 나이 5, 60대 이렇게 연령 있는 분들은 눈치를 까고 빠져나왔죠. 그래서 이제 그 20, 30, 특히 30대 좀 약간 그래도 좀 이제 젊은 그런 신혼 뭐 이런 분들이 영끌을 하면서 이제 막차를 탔다 이런 분위기가 이제 데이터상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집을 살다가 이사를 가거나 팔 때 재값을 받을 수 있냐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럼 한번 간단하게 이 부분을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한번 얘기를 조금만 해볼게요. 보시면은 여기 이제 7월 불과 2달 남았죠. 6억 초과 주택 구입 시 DSR을 적용합니다. DSR은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나왔죠. 이렇게 40%가 되면서 사실은 고가 아파트를 살 때는 대출을 거의 뭐 특히 갭 투자나 이런 거 하는 분들은 90%? 90%대 그 이상? 그 정도를 대출을 받고 나머지 자기 돈은 얼마 안 들어가죠. 그것도 뭐 전세 자금을 또 이렇게 미리 땡겨서 막는 경우도 많죠. 그래가지고 예, 이게 이제 한마디로 투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시세가 그러니까 고가를 자꾸 이 고가의 아파트들을 사줘야 되는데 이 고가의 아파트를 사줄 수 있는 그러한 이제 투기가 조장되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이거를 어떻게 할 겁니까 이제? 그래서 결국 집값이 사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돈이 급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던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나중에 중금리 대출까지 얘기를 해주시면 더 이해가 확실할 거예요. 대출 제도는 대출 금리가 대출 제도 중에서 또 그 받은 돈들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서 약간의 자기가 신용 등급이 은행 등급이 4등급 이하면은 4등급 이하라는 건 연체 한 번인데 그 정도 됐다면은 바로 그 2금융권, 3금융권 그런 데서 한 18%에서 16%? 한 이 정도 되는 그 금융기관을 찾아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권에서는 대출이 안 나오고 대출이 있어도 대환 대출을 해야 돼요. 그걸 은행 거 갚고 그러니까 딴 금융기관 좀 이율이 비싼 거를 꺼다가 은행 거를 갚아야 돼요. 그러한 이제 대출 이자 부담이 급속도로 늘어나죠. 그래서 그 얼마가 나올지도 기사에 다 나와 있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대충 스케줄이 그런데 이게 이제 2년 이게 스케줄별로 있는데 이제 2년 뒤에는 이제 1억 초과 대출에 DSR이 적용된다. 그럼 이제 거의 전국의 아파트가
아주 싼 집 빼고는 다 된다고 보셔야 돼요. 예, 그래갖고 이게 2년 뒤에는 다 이렇게 되고 순차적으로 이제 금액에 따라서 DSR이 그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소득 낮으면 한도가 줄죠. 예, 그래서 투기 세력이 없어진다는 거죠, 결국. 투기 과매수 구간이 없다 이거죠. 뭐, 투기 수요는 줄어들 듯.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인데 또 밑으로 좀 읽어보시면 처음엔 이제 6억 추가 시 이렇게 가계부채 관리 가계부채를 줄이겠다는 얘기예요, 결국. 그래서 6억 추가 구입 시 DSR 적용입니다. 요거부터가 이제 그 7월 당장 7월부터 합니다. 만약에 7월부터 이거를 하게 되면은 서울 그 고가 아파트들은 어 사실 폭망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대출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사죠? 물론 현금을 짱짱하게 갖고 있는 사람들이 현금으로만 사거나 현금이 직구입에 그래도 한 50% 정도는 갖고 있는 사람들이 20억 아파트를 사면 10억 정도 현금이 짱짱하게 있는 사람들은 가능한데 대체로 기존 아파트를 팔고 그 돈으로다가 하는데 이게 팔리지가 않으면 바깥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바깥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폭락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리고 이게 지금 부동산 카페도 난리가 났어요 지금. 그래갖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DSR은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대출 원금과 이자가 소득의 일정 부분을 넘지 않도록 하는 제한하는 규제. 그렇죠.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대출 원금과 이자가 소득 부분의 소득을 넘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DSR 40이 적용되면 연봉 5천이면 대출자의 연간 원리금은 2천만 원을 넘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결국 2천만 원 수준에서 뭐 그거를 뭐 해갖고 뭐 장기로다가 이제 곱하기 해서 그렇게 대출이 되겠죠. 이제 7월부터 이렇게 전체 규제 지역 6억을 초과하는 주택 구입에 위한 주식담보대출에 대해서 또 소득에 관계없이 1억 초과 신용대출, 신용대출도 역시 규제가 들어가죠. 차주 단위, 그러니까 돈을 빌린 사람 단위로 DSR,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이게 적용이 된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많이 벌어도 이제는 그거의 40%밖에 1년 연봉의 40%밖에 안 된다. 예, 그걸 이제 계산하겠죠. 뭐 20, 30년 대출이든 뭐 그렇게 해서 곱하기를 하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된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또 이 내용이 있죠. 향후 서울에서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해 아파트를 구입하는 대부분의 차주가 DSR 대상이 될 정도다. 왜냐하면 서울 아파트 3.5%가 6억을 초과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83.5%는 거의 바로 7월부터 서울은 폭망인 거예요. 서울은 폭망이라고. 특히 서울 고가 아파트들 폭망이라는 거죠. 예? 이게 심각한 거예요, 이거. 이게 왜 심각해지는지 여러분들 지금 이 DSR이다 해서 갑자기 LTV다 이런 용어들이 나와서 헷갈리는데 저도 뭐 DSR 맨날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이렇게 해도 맨날 못 외워요.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근데 지금 뭐냐면은 이게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고 금융시장에 영향을 줄 거고 이게 결국은 주식시장까지 영향을 준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산시장에 거품이 뻗지는 트리거가 될 수 있다. 자산시장에 거품이 먼저 빠지는 건 부동산과 주식시장이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 여기 보시면 더 정확하게 나와 있죠. 1단계는 여기 보시면 6억 초과, 서울은 전 지역이 거의 다 된다고 보죠. 2단계는 뭡니까? 2억 초과죠. 요건 이제 2020년 7월이죠. 그럼 경기도 아파트까지 다 포함돼요. 그 다음 3단계는 뭐죠? 1억 초과. 1억 초과 아파트는 아주 지방 꾸진 데 말고는 다 되죠. 거의 전국이 다, 네, 전국이 다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역시 이제 이 상황이 되면은 그 뭐야 2000 2003년 7월이 되면 2003년 7월이 되면 예, 다 적응이 된다. 부동산이 차츰 이렇게 계속 빠지겠죠. 근데 이렇게 빠지면 좋은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빠졌다가 이렇게 갈까봐 이 구간이 나올까봐 두려운 거죠. 이 구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규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출이 거의 미국 같은 경우 이제 모기지 대출 같은 경우 받을 경우 뭐 거의 100% 가까이까지 나왔죠. 부동산 그 터지기 전에 그 정도로 이 과열이 심했다 이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는 아니고 그래도 한 85%, 90%그 정도 선이죠. 그렇지만 이 대출이 없이는 절대 고가 아파트 10억 넘는 아파트들 그런 아파트들을 이렇게 누가 투기를 통해서 가격을 올릴 수가 없는 여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1월 달만 돼도 7월만 돼도 이제 서울 부동산 쪽은 그 전에 이제 빼겠는데 과연 팔릴까요? 이게 참 골치 아프게 됐습니다. 다른 기사 또 한번 볼게요. 그러면서 또 이제 중요한 게 제가 저번에 중금리 대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걸 한번 잠깐 정리해 드릴게요. 이 대출제도 개선 방안이 7월 달에 이제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주말에 다 쉬고 있을 때 몰래 이제 발표를 했죠. 그러면 이제 일요일 기습적으로 정부에서 개선한 방안을 했습니다. 주요 내용이 뭐냐면 기존은행 1금융권에서 신용 4등급 이하는 대환대출은 한마디로 바꿔타는 거죠. 타금융권에 있는 거. 그거를 이제 이용해서 제23 금융권 중금리 대출로 갈아타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신용등급이 4등급 이하 연체 한 번만 하면 바로 은행권에 있던 대출들 금리가 싼 거를 2, 3 금융권 고금리 대출, 중금리 대출로 갈아타야지만 됩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만약에 내 신용이 4등급에서 빠진다. 그러면 바로 연락이 와서 원리금을 갚으라고 그러죠. 그러면 소개를 해주겠죠. 어디 카드사나 어디 상호 신용금고 뭐 저축은행 이런 데 가서 받아서 그걸 갚고 거기 거를 타라. 금리가 높은 걸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중금리 대출을 갈아타야 하는 인원은 올해는 이제 200만 명 정도가 해당이 돼요. 지금 이게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정부에서는 이제 우리나라 사회는 이제 데이터 사회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2022년에는 이제 222만 명이 해당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상황이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적지가 않죠.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뭐 직장을 잃거나 뭔가 문제가 생긴다면 그 사람, 그러니까 이제 수입에 대한 문제가 생긴다면 바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7월에 시행 예정인 그 중금리 대출 내용을 보면 기존 은행에서 3, 4% 정도로 대출을 받습니다. 근데 요 조건을 유지하려면 은행 신용 등급이 4등급 이하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4등급 이하, 5등급이 되면 그때부터는 대환대출을 받아서 2, 3 금융권인 이 은행이 아니라 이 상호금융, 카드, 캐피탈사, 저축은행 이런 데로 받아야 되죠. 요 무슨 은행이지? 이게 지방은행이냐? 뭔지 하여튼 그런 거네요. 그래서 금리를 이렇게 올리지 말아라 하고 이제 규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 정도를 먹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환 대출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 코멘트를 달면 향후 예상되는 거는 일자리 감소, 세계적인 디플레이션에 의한 실질소득이 감소되겠죠. 거기에 자산 가격 붕괴까지 지금 이제 DSR 규제가 이제 들어가는 거죠. 온다면 늘어난 금융 비용으로 인해 한 개의 가정이 급속한 증가가 예상됩니다. 그렇죠. 한 개의 가정이 급속히 증가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은행은 이렇게 되면 우량 고객만 가져가겠다. 그래서 은행에 이렇게 된 일종의 구조조정이죠. 고객들을 상대로 구조조정을 실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중금리 대출에 대한 이런 부분도 좀 인지를 하셔야 돼요. 신용 관리를 잘해야 되겠죠. 만약에 지금 주담대나 뭐 이런 거 쓰시는 분들 있죠. 그리고 주식하면서도 또 대출 받아서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신용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간단하게 이제 개인 신용 등급을 한번 보죠. 표가 있어요, 표가 있는데, 여기까지가 이제 은행에서 쓸 수 있는 사람들의 신용을, 여기까지가 은행에서 1금융권인 은행.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 있다가 그러니까 최우량과 우량만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조건은 이렇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연체를 한다. 이렇게 되면 5등급으로 떨어지겠죠. 예, 그러면 이제 2등급과 3등급의 그러니까 중금리 대출, 고금리 대출이죠, 사실. 고금리, 그래, 하여튼 중금리라고 하죠. 그렇죠. 중금리 대출로 갈아타야 됩니다. 이때 갈아타는 방법은 대안대출을 이용해야 돼요. 이 내용인 거예요, 결국. 이해가 잘 되시죠? 이런 건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기서 대출을 받아서 은행권을 갚고 고금리로다가 뭐 한 8%, 8%에서 이제 16%대로 금리가 바뀌면 내가 여기서 200만 원 이자를 냈다 이거죠. 만약에 좀 고가 아파트 쓰면 최소한 200 이상의 대출금을 내죠. 그러면은 여기로 넘어오면 최소 400에서 600으로 대출금이 뛰는 거죠. 그러니까 돈은 뭔가 신용상 문제가 좀 떨어졌다는 건 뭔가 돈을 못 벌거나 실질 소득이 감소했다는 건데 이게 이렇게 올라버리면 이 사람은 더 나락으로 밀어뜨리는 거죠. 국가에서 이렇게 있다 절벽으로 한 번 더 미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해서 우량은행은 살리겠다. 이게 공산주의도 아니고 갑자기 이런 걸 기술적으로 발표해서 아주 낚였다? 대출을 많이 받은 사람, 은행, 뭐, 집을, 고가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뭐, 이런 분위기예요, 지금. 그래서 사람들이 열받아 있죠. 이런 거를 좀 일찍 했으면 조금 더 피해가 덜할 텐데, 가격이 최고점일 때, 시멘트 아파트가 최고일 때, 시멘트 아파트가 최고일 때, 이런 거를 함으로써, 고가에 모두 깎이게 하는 거죠. 그죠? 이게 고가일 때. 이렇게 돼서, 이 건설사와 어쨌든 이런 건설 쪽에 있는 사람들은 큰 부를 차지했겠죠. 그죠? 비싸게 팔아먹었으니까. 네, 그 대신 이제 서민들은 낚여서 30년, 40년 노예가 된다. 뭐 그런 얘기죠. 금융노예죠. 이걸 금융노예라고 합니다. 일본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일본에서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요. 최근에 본 그 기사에서도 봐도 이 도쿄나 이런 데 버블일 때 한 10평도 안 되는 것 같아요. 6평인가 8평인가 하여튼 이런 작은 평수의 아파트를 6억인가 주고를 샀답니다. 어떤 젊은 사람이 결혼 안 해서. 그래서 이거를 장가도 못 가고 한 10몇 년인가 엄청 갚았대요. 그랬는데 이 대출금 남은 게 하여튼 뭐 1억 6천인가? 뭐 한 이 정도가 남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15년인가 하여튼 10년 이 정도 지나다 보니까 이 아파트 값이 거의 이 1억 6천에 와 있다는 거죠. 팔아도 남는 게 없다는 거죠. 세금 내고 그러면 마이너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또이또리가 된다는 거죠. 예. 이게 바로 저, 잃어버린 뭐 30년 어쩌고 하면서 일본의 이런 현상이죠. 예. 우리나라도 이런 게 좀 보이지 않나요? 그래서 이거 경고를 많이 했죠. 이 사람이 이제 한탄하면서 매일 그 진짜 싸구려 밥 먹고 그러면서 엄청나게 갚아갔는데 갚아갔더니 내가 샀던 아파트 값이 이렇게 돼 있더라. 뭐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사를 마저 하나 더 보면 이제 서민 수혜 확대, 리스크 떠넘기기, 중금리 대출 온도차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번 내용을 보시면 내 얘기가 아니라 어? 여기 보시면 다 이렇게 정리가 쭉 되어 있죠. 중금리 대출을 10%에서 6.5로, 상호금고는 12%에서 8.5. 깎아주는 것 같죠? 근데 엄청 올라가죠. 저축은행은 19.5에서 16%로 떨어뜨려줬다 이거예요. 정말 고마워요. 정부에서 잘하고 있습니다. 네, 그 대신 이걸로 갈아타야 돼, 대안대출. 떨어졌어, 근데. 더 이상, 이상 14%짜, 그러니까 17.5%였던 거를 14%로 한도를 이렇게 묶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해당되는 자원들을 이렇게 이제 국가에서는 이제 이렇게 뭔가 공급을 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그 고객 구조 조정을 하는 거죠. 고객 구조 조정.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만약에 이렇게 연 20%의 고금리 대출로 내몰리는 상황을 해소하는 게 목적이라고 그러는데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올해 200만 명이 이제 이 정도의 이 중금리 대출을 갈아타야 되고 내년에는 220만 명이 중금리 대출을 타야 된다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뭐 하여튼 금융권에서 이러면서 이제 충당금을 넓혀야 되는 늘려야 되는 그러한 또 부담감도 있죠.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은행 역시도 이제 부담감을 토로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죠. 여기 중금리로 확대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중금리 대출 공급 계획을 금융권 관계자는 중금리 대출 공급 계획을 은행들에게 자율적으로 맡긴다지만 이를 공시하겠다는 것은 결국 당국의 눈치를 보는 금융사들에게 강제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중저 신용자들이 문제예요. 나가는 대출이 많이 늘수록 리스크도 높아지는데 이를 만회할 방법은 없지 않느냐. 그렇죠? 한계 가구, 돈이 없는 사람들은 여기 포인트가 딱 나와 있죠. 예, 돈이 없는 사람들, 중저 신용자들은 나가는 대출이 늘어나죠, 당연히. 그래서 이 사람들은 크게 얘기했죠.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절벽으로 밀어버리는 거죠. 너희들은 신용이 안 좋으니까 어쩔 수 없어. 은행의 재무구조, 그러니까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너희들은 절벽으로 미루는 거야. 미룰 수밖에 없어. 뭐 이런 뉘앙스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요걸 보시고 또 하나만 더 보죠.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이 자본시장이 만약에 이제 버블이 꺼지고 그러면은 뭐 인플레이션이든 뭐가 되든 그런 게 무너지면 부동산과 주식이 한마디로 폭망하죠. 그건 인정해야죠. 근데 이제 지금 여기에 보시면 코멘트가 뭐 가계부채 뭐 해서 저번에 이제 2019년 자본시장 위험 보고서 금융감독원 요거 이제 데이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위험 보고서를 발생했는데 여기서 보시면 부동산 시장 그림자 리스크 이런 거 같은 경우도 다 부동산이 침체가 되면 부동산 침체 시 채무 이행이 부담이 되고 또 이런 증권사 PF 대출 채무 보증한 증권사가 건전성 위험이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부동산이 침체가 되면 이러한 영향이 나올 수가 있다 이거죠. 예. 그래서 이 부동산 그림자 금융 324.3조 원인데 금융사 PF 대출, 증권사 부동산 채권 보증, 부동산 펀드, 부동산 식당, 유동화 증권 뭐 이런 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잘 봐야 될 건 이거죠. 시나리오. 부동산이 침체, PF 유동화 증권 부실, 증권사의 보증 여력 초과, 증권사 건전성 유동성 위기, 금융시장 불안 가중. 그죠? 뭔가 악우가 맞아 들어가죠. 그래서 이렇게 침체됐을 때는 좀 이제 심각해질 수도 있다. 이런 거 한번 좀 뭔가 먹구름이 몰려오죠, 사실. 그렇습니다. 결국 그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이 가계 금융에 대한 이제 구조조정이 시작됐다. 이제 그동안 빚내거나 뭐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내거나 이렇게 무리했던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구조조정의 희생양이 되겠죠, 희생양. 그걸로 보는 게 맞겠죠. 정확하게 가계금융의 구조조정이 시작된 거고, 희생양이 안 되도록 머리를 잘 굴려서 빠져나가시기 바랍니다. 빠져나가서 앞으로 2025년까지는 가계금융의 구조조정이다. 경매 1차, 2차 대란이 지금 다가올 거고요. 희생양이 되지 마십시오. 집 뺏기고 다 뺏기지 마시라고요. 그럼 종목을 몇 개 볼게요. 이것 때문에 이거는 얘기를 해드려야죠. 이게 또 주시장하고도 다 연관돼 있는 겁니다. 부동산 시장이 폭망하면 아무래도 미국이 망하기 전에 우리나라가 먼저 이 엄청난 폭망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그럼 종목을 보겠습니다. 먼저 MPD를 보죠. MPD가 오늘 잠깐 섰다가 죽었죠. 차트 좋죠? 주봉상, 월봉상.
시그널이 좋아요. 주범상에 이제 뭔가 이렇게 상방을 하겠다라는 의미가 좀 나와 있지 않나요? 저만 보이나요? 주봉을 봐도 보시면은 이렇게 올선에 올려놨죠. 그럼 다음 달부터 이런 식으로 빼올릴 수 있습니다. MPD는 우상향, 지속적인 우상향을 할 겁니다. 지속적인 우상향. 왜 우상향을 하냐면, 기사가 하나 떴어요. 네, 이 기사가 떴죠. MPD 삼성 D OLED 패널 아이폰 13 1억대입니다. 1억대 수주 전 모델 담당 1차 협력사. 삼성 디스플레이 있죠? 얘가 1차 벤더죠. 예, 여기서 아이폰 14의 유기발광 다이오드 패널을 수주했다는 소식. 수주를 했겠죠. 예,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지금 이제 그 MPD가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 MPD는 표면 실장 기술 기반, SMT 기반 연성 회로 조립 FPCA라는 전문 업체로 삼성 디스플레이 1차 협력 업체, 삼성 디스플레이 내에 점유율 30%를 수준에 달해 경쟁사 대비 점유율 우위로 하는 것을 추정한다. MPC는 특히 스마트폰 시장 내 OLED 확산 증가에 따라 OLED 패널 FPCA를 공급하며 수혜가 예상된다. 그죠? 네, 지속적인 우상향입니다. 점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그건 계약이 나오면 그럴 거고 어쨌든 우상향이에요. 이거 좀 조금 여유되시는 분들은 잡아주세요. 네, 오늘은 그냥 맛만 보여준 겁니다. 이게 조만간 뭔가 그 한 달 안에 길어도 한 달 안에 뭔가 나오지 않을까요? 네, 뭔가 있긴 있었어요. MPD도 보면 그렇죠? 네, 스마트 폴더폰이 뭐 이거죠, 이겁니다. 네, 냄새를 맡길 바랍니다. MPD였습니다. 또 기사 하나를 보죠. 기사를 하나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SK 바이오사이언스 이어 SD 바이오센서 또 SK 이노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더 있죠. 뭐냐면은 어, 바이젠셀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렇게 세 개 종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기사를 좀 보죠. 뭐 SD 바이오센스는 뭐 많이 아시죠? 이렇게 1월 26일에 코스피 상장 예비 신청 조만간 승인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뭐 그런 얘기예요.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안에 나올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러니까 좀 기다리세요. 느긋하게. 그 다음에 뭐 이노에는 뭐 또 한국콜마랑 관련 있는데 뭐 요거는 좀 뭐 그렇죠. 한국콜마가 막바지 작업이다 해서 한국콜마가 시세를 받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체크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좀 보려는 건 이 바이젠인데, 바이젠은 이제 T세포 치료제 플랫폼 기술, 바이티어 범용 면역 억제 세포 치료제 플랫폼 기술, 바이메디어 감마 델타 T세포 기반 범용 T세포 플랫폼 기술, 바이레인저, 그러니까 바이메디어, 바이레인저라는 뭐, 하고 바이티어, 이렇게 세 개죠. 이렇게 세 개의 플랫폼을 갖고 있는데, 이게 뭐, 좋답니다. 근데 이제 바이젠의 최대 주주가 바이젠은 이제 기술 특례를 위해 기술 평가를 통과했고 9일 상장 예비 심사를 청구했죠. 근데 이 보령제약이 이 회사의 대주주예요. 보령제약이. 그죠? 그래서 3분기 내 상장. 그래서 보령제약이 좀 요즘에 잘 가요. 보령제약을 한번 보려고 이것도 올해 4월 9일에 이제 신청을 했으니까 2달 정도 걸리니까 빠르면 6월, 늦으면 7월쯤에 뭐 허가가 나오겠죠. 예. 그러면 한번 보령제약을 한번 보죠. 요 바이젠셀의 대주주입니다. 예, 보령제약 한번 보겠습니다. 일봉, 주봉, 월봉이죠. 예. 자꾸 시세를 계속 주죠. 시세를 어느 정도 주다가
다음 달 같은 경우 이제 무슨 여기를 좀 채우겠네요. 그러면서 이제 좀 숨고르기를 할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통과가 됐다 그러면 또 지금 SD 바이오 센서 통과되는 것처럼 또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보령제약도 우상향을 지속적으로 할 건데 매수 타이밍이 있다. 그렇죠? 지금 SD바이오 때문에 오르기택이 가죠? 그거랑 대비해서 보령제약을 한번 공략해보는 것도 괜찮겠죠. 그렇지만 계속 올라가긴 올라갈 것 같아요. 어느 구간에서 횡보 좀 하다가 쫙 올리겠죠? 예, 보령제약이었습니다. 보령제약 같은 것도 한번 먹을 수 있으면 먹어보십시오. 근데 시총이 좀 커서 조금 아주 탄력적으로 움직이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회사가 안전하면서 하니까 한번 좀 지수 떨어질 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령제약이었습니다. 네, 대성일텍도 한번 보죠. 가격적으로 좀 좋아졌어요. 오늘도 갈까 말까 하다 못 갔죠. 네, 가격이 좋아졌죠. 네, 요번 달이나 다음 달? 최소한 다음 달쯤에 뭔가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인수하는 회사가 결정되지 않을까요? 가격이 좋죠? 가격이 좋습니다. 한번 공략해 볼 수 있는 가격대라서 갖고 왔어요.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기다리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성일택이었습니다. 매물로 나와 있어요. 대기업이 인수할 것 같습니다. 베어팩트 같은 경우 지금 어, 차트를 좀 보죠. 차트를 보시면 이런 경우에 거의 뭐 올렸던 거를 다 반납했죠. 반납을 했는데 5일선에 걸쳐놨죠. 그러면 이 구간에서 한번 좀 진입을 해볼 만합니다. 예. 만약에 재수 좋아서 다시 이런 식으로 쭉쭉 뽑아 올릴 수도 있거든요. 예. 이렇게 쭉쭉 뽑아 올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쭉쭉 뽑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얘네들도 어느 구간, 물론 이 구간이 될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올린 다음에 이렇게 횡보를 시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조금 너무 많이 빠진 게 아닌가, 과매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혹시라도 이런 반등 구간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네오팩트 단타로 한번 월요일 날 한번 고려를 해보십시오. 예,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그렇다고 여기서 이렇게 올렸다가 다 이렇게 무너뜨리기에는 그래도 재료가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이렇게 무너뜨리기까지는 좀 그렇고 물론 여기서 이렇게 계속 횡보를 시킬 수는 있습니다. 근데 재수점은 또 이런 구간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두 번 정도. 그래서 시세가 끝나지 않았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한번 이 5일선에서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5일선. 뭐 여윳돈이 있는 분들 소량으로 꼭 그렇다고 딱 떨어진다고 또 저한테 뭐라 그러지 마시고 본인들이 판단하십시오. 저는 이제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레어팩트였습니다. 노믹스도 한번 볼까요?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했는데 이건 5일선을 깨긴 깼네요. 네, 급하게 깼네요. 그렇죠? 네. 클리노믹스는 이제 월봉을 봤을 때 이제 여기서 끝이 났죠. 여기서 끝이 났는데 어쩌면 더 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빼서 꼬리를 좀 단 다음에 다시 이렇게 올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클리노믹스는 이 저점이 여기든 어디든 잡히겠죠. 여기든. 예, 저점이 나오면 물론 그냥 계속 빼올릴 수도 있겠죠. 요 구간서부터 빼올릴 수도 있는데 저점이 나오면 들어가세요. 저점이 나오면 계속 저점을 잡아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괜히 이렇게 막 올라탔다가 또 쭉 이렇게 올라탔다가 쭉 또 빠질 수가 있죠. 그래서 저점에 들어가시고 조금 한 4개월 정도 보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4개월. 네, 클리노믹스였습니다. 원풍물산은 다음 주에 한번 기대를 해보죠. 다음 주에 기대를 해보죠. 주에 다음 주에 뭔가 약에 대한 뭔가 좀 좋은 코멘트가 있는 것 같아요. 다음 주에 한번 단타를 하시던 뭐 알아서 하십시오. 좀 한번 붕 띄울 것 같아요. 네, 뭐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원품물산이었습니다. 네, 미래의 ING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틀렸어요. 참 힘든 주식이네. 이런 모양을 만들었네. 적어도 이거를 한번 찍고 올 줄 알았는데 이거를 못 찍었네요. 그때. 그러면 이거를 결국은 언제 찍겠다는 거죠? 5월 달에 찍겠다는 거죠.
9월 달에 뭐 이제 찍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 엄청 연기를 하네요. 그냥 시원하게 한번 어차피 찍고서 또 빠져야 되는데, 이렇게 찍었다 빠져야 되는데, 야, 이걸 안 찍네. 참, 진짜 얘네들도 엄청나게 진짜 지루하게 해서 정리하게 만드는 거죠. 지루하게. 지루하게. 아, 좀 미치겠네요. 어쨌든 제가 좀 조급했다고 봐야죠. 5월 달에는 진짜 찍을 것 같아요. 5월 달에도 못 찍으면 차트가 참 이상해지는데, 5월 달에 찍을 것 같습니다. 5월 달에 집회 한번 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요. 또 예상이죠. 뭐안 맞겠지만. 미래아인즈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오징어는 뭐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오징어는 뭐 저도 뭐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그 종목이긴 해도 여러분들이 지금 게시글에 그 어떤 분 같은 경우도 그냥 한 종목만 계속 얘기하셔요. 물론 뭐 그게 기분 나쁘고 그런 건 아닌데 자꾸 그렇게 한 종목에 몰빵을 해서 이것만 보고 이거에 막 이렇게 뭔가 떨어지고 그거에 기분이 좌우되고 이러면은 심리적으로 멘탈이 깨지거나 해서 하여튼 심리적으로는 그 세력한테 져요. 지금 오징어 같은 경우는 철저히 세력이 지루하게 하고 뭐 어떻게 해서 그 허가가 나올 때까지 계속 또 사람들이 또 지루한 거 싫어하는 사람들 또 정리를 하거든요. 솔직히 제 주위에도 정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리적으로 이러한 그 지금 뭔가 심리 싸움을 하는데 자기들의 그런 거를 뭐 이렇게 너무 이렇게 굳이 뭐 그냥 뭐 좋은 인사를 해도 되지 않습니까? 뭐 오늘 뭐 괜찮았습니다 강의가 뭐 아니면 뭐 수고하셨어요 뭐 이럴 수 있는 거를 너무 이렇게 오징어만 막 그 씹어대지 마시라. 그러면 먹을 자리에서 못 먹는다. 분명히 5월 달에 이제 허가가 난다는 기준 하에 만약에 허가가 나도 예, 저는 조금 제 계획은 좀 천천히 팔 생각이에요. 천천히. 예. 분명히 주가가 막 이렇게 되면 호들갑을 떠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예. 그런 사람은 힘들죠. 저야 어쨌든 저도 이제 12월 달부터 매수를 해서 이제 한 5개월을 기다린 건데 아직까지 한 달 못 기다리냐 이거죠. 그런 마인드로 해야 돼요. 맨날 이거 왜 떨어졌습니까? 뭐 이것 좀 해석해 주세요. 뭐 판은 끝났어요. 끝났다. 어? 차트나 보면서 이렇게 그리려구나 하고 그 세력이 만드는 그러한 심리 또 세력이 만드는 차트 그런 걸 세력의 입장에서 항상 생각을 해서 심리 싸움에서도 제가 자꾸 이렇게 뭔가 사람을 위아래로 막 혼돈스럽게 할수록 더 마음을 지키고 있어야지. 그걸 그냥 막 그러지 마시라고. 그런 사람은 주식을 안 하고 저축을 해야 돼요. 저축을 하십시오. 주식을 정리하고. 예? 멘탈도 안 되면서 왜 주식을 합니까? 멘탈을 잘 잡으세요. 예? 그렇게 주식이 어려운 게 지금 제가 용루 방송하고 바코드 방송 이런 것 좀 유명하죠. 그런 거 계속 그냥 재미삼아 보긴 하지만 지금 용루도 방송을 접었고 바코드도 방송을 거의 안 하죠. 요즘에. 예? 그러니까 뭔가 이 짧은 거에 대응한다는 게 그 사람들이 못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잘 하는데 그 짧은 시간 안에 뭔가 대응한다는 게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짧게 대응하려는 사람들은 결국 힘들어요. 힘들다. 바코드 씨 같은 경우도 보세요. 주식하다가 해외 선물하다가 지금 코인으로 갔죠. 예? 코인에서 그렇게 고 레버리지 쓰면서 원금이라도 보존하는 거 보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분이 그렇게 가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토토나 이런 거나 뭐 친구들하고 카드놀이 하다가 온라인 바카라나 막 이런 거 하고 막 아니면 어디야 카지노 있죠 카지노 여기 강원도 그런 데나 아니면 뭐 해외 그런 데 가서 그 카지노 하면서 거기서 망가지고 이렇게 뭔가 사람들이 더 뭔가 강한 자극을 원하다가 끝나는 거 아닐까요? 네? 그러니까 그러한 자극에서 나름대로 중심을 잡지 않으면
어차피 이 심리 게임에서 지는 거죠. 그래서 이 오르비텍을 지금 계속 가지고 있으시면서 물론 이제 5월 3일 공매도가 제기되면 내 생각에 반등이 나올 것 같아요. 전체 지수가 반등이 나오는데 이제 겹겹이 문제예요. 7월 달 되면은 DSR이 이제 시작되면서 서울 아파트 값이 굉장히 그 이후 바로는 안 받죠. 버티니까. 근데 이제 몇 달이나 6개월 후부터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원금 유예 기간이 9월이면 끝나죠. 그게 또 연기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잘 못 알아채리는 지금 윤여정 배우가 아카데미 여우 조연상을 탔다. 굉장히 기쁜 일이죠. 그런 거에 심취해 있을 때 이런 자신의 어쩌면 생명을 목을 서서히 조르고 있는 중금리 대출로 전환해야 되는 상황이나 아니면 이런 DSR 확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가는 어쩌면 독재적으로 이제 덫에 다 걸릴 만큼 걸렸으니까 비싼 아파트를 산 만큼 사서 금융기관도 뭐 안정된 수입원을 잡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왜냐면 어쨌든 대출을 갚아나갈 테니까 일을 또 열심히 해야 되고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러한 뭔가 독재적인 그러한 뭔가 이런 그 개인의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데 가계 구조조정 그런 사이에 우리는 이제 막 들떠서 있지만 사실은 뒤에서는 엄청나게 우리의 생활에 직감적으로 그 관련된 뭐 주식이나 주식 투자나 뭐 부동산 이런 것도 엄청 쪼이고 어떻게 보면 더 뭔가 그 힘든 상황으로 가는 거죠. 그럼 결국 이러다가 버티다 한쪽에서 터지면 그게 이제 뭐 우리나라가 이제 폭망하는 거죠, 사실은. 폭망은 언젠가 할 것 같지 않아요? 할 거예요. 언제 할지를 모를 뿐이죠. 그러니까 제발 좀 이렇게 좀 먹을 수 있을 때 아무래도 5월까지는 그렇게 폭망을 시키진 않겠죠. 그러니까 이럴 때 좀 제대로 나름대로 마음을 가다듬으세요. 예? 저도 주식을 20년 가량 뭐 하면서 예? 제가 배운 게 이게 돈 내고 돈 까먹으면서 배웠기 때문에 나름대로 조금은 그래도 약간은 조금 이렇게 디테일해진 거지.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안 까먹고 그냥 어설프게 뭐 한 3, 40% 까먹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내가 봤을 때 정신 못 차렸어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이렇게 해서 스케줄이 가지만 다음에 내가 또 이런다는 생각을 또 할까요? 그렇죠? 사람을 누굴 믿습니까? 지금까지는 그냥 저도 오픈된 대로 해서 제가 줄 수 있는 부분만 이제 얘기를 하지만 저 역시도 계속 나름대로 여기서 생각을 하고 또 여러분들이 입금한 거 날짜까지 해서 금액까지 해서 여태까지 입금했던 거 다 정리하고 가끔씩 본다는 거죠. 네? 전환대로 데이터 관리를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고마운 분들이 있어서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렇다고 이득을 그걸 봤다고 저한테 뭐 커피값을 줘야 된다. 이건 아닙니다. 물론 마음이 별로 생각이 없다. 그러면 안 주는 거죠. 그걸 갖고 내가 어떻게 따질 수도 없잖아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제발 이번 과정에서 중심을 잡으시라고. 중심을 잡으세요. 요번 기회에 이렇게 해서 심리가 이렇고, 이렇게 재료가 이럴 때 이렇구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니까, 이럴 때 마음이 이랬다. 이런 거를 노트에 적거나 뭐 나름대로 복기를 하시면서, 한마디로 업그레이드가 되라고. 중수가 되라고. 예? 자기가 뭐 다혈질적이고 자기는 뭐 원큐 한 방이다. 뭐 한 방에 간다고. 그건 본인 문제고, 주식은 그렇게 본인 위주로 움직이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좀 착각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도 제 나름대로 뭐 신조가 있겠죠. 그렇지만 주식은 철저히 세력과 그 주식을 움직이는 그쪽에 그걸 파악해서 그러니까 유들리 있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유연적으로. 네. 좀 잔소리가 길었습니다. 네, 오늘 대출 문제부터 해서 사실은 DSR이니 뭐 이런 부동산 시장에 가해지는 구조조정, 개인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더 불안이 엄습해 오는 게 사실이에요. 주식시장은 그거보다는 아직까지 나은데 그것도 장담을 못하죠. 왜냐하면 같이 맞물려 있잖아요. 부동산 시장이 폭락했을 때 PF 대출이나 여러 가지 그런 우발 채무 같은 게 이제 쳐나올 수가 있죠. 그럼 증권사 부실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겠죠. 네, 오늘 여기까지였습니다. 주말 잘 쉬시고 하여튼
감기 조심하시고. 저도 몸이 좀 그렇지만, 예. 또 얘기하다 보니까 또 조금 풀리네요. 처음에 좀 힘들었는데. 예. 그럼 안녕히 계세요.